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뭐 제목이 특수 상황이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저기 처음에 발표하신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그 저기 충청도 출신이라 발표할 때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말을 저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말을 다 못하신 것들이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DSED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나 유럽 중심으로 멀티센터 RC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에비던스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계속 해야 되냐 중간에 하다 말아야 되냐는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에피는 그러니까 질문하셨는데 너무 초기에 주면 VFB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레버러터리 에비던스고,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에피네프린 1mg 주는 거 에비던스 없고요. 3에서 5분마다 주는 거 에비던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CT를 했을 때 환자가 살았다는 파라메딕 2 스터디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라서 에피도 사실 알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가이드라인에 조금 빨리 주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엑스퍼트들이 에피네프린을 너무 늦게 주면 환자가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과 동물 실험할 때 에피네프린을 빨리 주는 것이 블러드 프레셔 오그멘테이션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론과 그리고 배경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읽으시고 내년에 저희 연수 강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김태현 교수님을 다시 불러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예상은 내년 4월 2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사항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더 레스트면 에비던스는 더 적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1코 리뷰에서 PT에 대한 시스템 리뷰가 한 번 더 있었고요. 뭐 새로운 더 에비던스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하드 에비던스가 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리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카디악 어레스트가 PT 때문에 생겼던 환자들한테 RCT 했던 랜드마크 스터디는 2008년에 있었고, 2008년 스터디에서 트롬볼라이시스를 인트라카디악 어레스트 때 한 군하고 그냥 플라시보를 준 군하고 30일째 서바이벌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아웃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군의 차이가 없고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하드 엔드포인트도 특별히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에서 인트라 크레니얼 헤모리지가 당연히 TPA를 주는 군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클리니컬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두 군의 차이는 없다로 한번 마무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2019년에 레트로스펙티브 업서베이션 스터디가 있었고,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한번 봤더니 트롬볼라이시스 산 군에서 30일째 서바이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프랑스군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에서 그 뉴로로직 아웃컴은 두 군의 차이가 없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웃컴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레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observational 스터디 역시 레트로스펙티브 observational 스터디고, 트롬볼라이시스를 한 군하고 하지 않은 군에 대해서 서바이벌 투 하스피탈 디스차지를 비교했는데, 이 군에서도 역시 서바이벌 투 하스피탈 디스차지가 트롬볼라이시스 한 군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N수가 적어가지고 이 에비던스가 정말 우리한테 잘 와닿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의문이 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블리딩은 두 군의 차이가 없고 마이너 블리딩이 조금 더 높은 것이라서 약간의 경향성은 그래도 트롬볼라이시스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가라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 연구는 좀 특이하게도 트롬볼라이시스 일단 해놓고 나중에 컨펌을 해봤습니다. PT가 있나 없나를 CT를 찍거나 아니면 뭐 VQ 스캔 해서 컨펌을 해서 컨펌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트롬볼라이시스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경향성만 보이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리뷰된 거는 조금 다른 경향성인데, 그러면 컨펌이 된 사람하고 우리가 예측, 사실 카디악 어레스트 때 아무리 PT로 의심이 돼도 컨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솔벌라이시스를 컨펌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측이 되면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레트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했었고, 이 두 군에서 비교했을 때 프로펜스 매칭을 해가지고 두 군의 어느 정도의 캐릭터를 맞춘 다음에 봤는데, 아무래도 컨펌된 경우에는 솔벌라이시스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즉 하드 에비던스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PT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스롬볼라이시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서지컬 엠볼렉토미는 거의 케이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레코멘드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 정도로 현재 가이드라인을 레코멘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칼레미아에 의한 카디악 어레스트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는 아주 랜드마크 스터디는 없었고, 여기 이름이 되게 익숙하죠, 그죠?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이건탁 교수님이 연구하신 연구고요. 안티 하이퍼칼레믹 트리트먼트니까 칼슘을 주거나 버퍼, 바이카보네트를 주거나 아니면 글루코스랑 인슐린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이퍼칼레믹 트리트먼트를 한 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하고의 아웃컴을 봤을 때 불행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료를 안 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니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발견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연구를 대만에서도 했는데, 대만에서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은 포타슘 레벨이 7.9보다 낮으면 하이퍼칼레미아 있어도 바이카보네트 주는 게 좋고 9.4보다 낮으면 둘 다 주는 게 좋다. 칼슘과 바이카보네트 주는 게 좋다. 근데 역시 이것도 레지스트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견되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칼슘에 대한 스터디를 첫 번째 연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슘은 RCT를 했고 하이 레벨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연구에서의 세컨더리 애널라이시스입니다. 그 연구에서 환자들의 카디악 어레스트의 원인이 EKG 모양으로 봤을 때 하이퍼칼레미아 의심되는 경우, 즉 P웨이브가 낮고 톨티가 있고 QRS 와이딩이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정황적으로 봤을 때 EKG에서 하이퍼칼레미아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칼슘을 투여했을 때 어떤가라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페이버하게 조금 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칼슘은 투여하면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되는구나, 심지어는 하이퍼칼레미아가 의심돼도 크게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결과를 내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사실 되게 리서치 세션 분야에 특히나 헤모다이나믹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연구였고, ICU 리서치 스테이션 연구고, PICU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이 퀄리티의 CPR을 하면 환자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해서 여러 가지 레포트를 낸 연구의 세컨더리 애널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서바이벌 또 하스피탈 디스차지, 특히나 뉴로직 아웃컴이 좋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칼슘을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코스에 대한 거는 더더욱이나 스터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과 글루코스를 주는 거에 대한 치료 모달리티는 굉장히 오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환자한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에 대한 스터디는 최근에 하지 않는데, 한 케이스 레포트, 2개의 케이스를 보고한 레포트에서 하이 도즈의 인슐린, 즉 kg당 1유닛 정도의 하이 도즈 인슐린을 하이퍼칼레미아가 의심되는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성공적으로 환자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라는 보고를 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에 대한 인슐린 글루코스의 치료의 효과는 대부분 카디악 어레스트가 아니고 넌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CKD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단 이 두 개를 투여하면 포타슘은 낮아진다는 똑같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즉 인슐린과 글루코스를 주면 환자에게 큰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포타슘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엑스퍼트들의 오피니언으로 굿 프랙티스 정도의, 사실은 에비던스는 굉장히 낮지만 인슐린과 포도당을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ERC는 아예 인슐린 글루코스에는 레커멘드를 없앴고요. 예, 그리고 AHA는 인슐린 글루코스는 아직도 에비던스가 없다. 즉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칼레미아에서 버퍼 중탄산 나트륨이나 칼슘 투여가 아직 뭐 프로 앤 콘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에비던스를 제시해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슐린과 포도당을 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했지만 다른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간에 논의를 했고 1코에서는 이렇게 투여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환자의 치료에서 모달리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라인은 인슐린과 글루코스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피오이드입니다. 최근에 마약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아마 관심이 조금씩 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주로 이 천초국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른 게 의식이 나쁜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라메딕이 날록순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랙티컬 프로토콜이라서,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그 에비던스를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레지스트리 포틀랜드 연구인데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그 오피오이드를 준 군, 안 준 군을 다 비교해서 넌 샤커블 리듬의 카디악 어레스트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날록선을 준 군에서 ROSC, Survival to Hospital Discharge, Good Neurologic Outcome 다 좋다라고 보고를 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캘리포니아 쪽 연구에서도 드러그 릴레이티드 OHC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날록선을 주면 환자의 서바이벌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연구에서는 똑같이 미국에서 시행했지만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가 모두 다 후행적 연구고 레지스트 베이스 연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레벨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이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마틱 리뷰를 했고 그거의 결론으로 지난번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는 아편계 중독 때문에 심장부전증이 있는 사람한테 날록선을 투여할 수 있겠다라고 레커멘드를 했지만 오히려 이번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 대상으로는 에비던스가 지금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인데 아편 때문에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날록선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페리 어레스트, 즉 레스피레이터 어레스트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어레스트로 갈 것 같은 호흡곤란이 있는 중독 환자, 아편계 중독 환자한테는 날록선을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페리 어레스트에 대한 점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론 CPR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오래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틸레이터 케어를 많이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ARDS 환자가 많아졌고, ARDS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프론으로 벤틸레이터를 어플라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의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프론 자세에서 CPR을 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의 에비던스는 어떨까를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스파인을 수술하면 환자가 대부분 이제 프론으로 있고 그 경우에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렇게 수술대 아래쪽에 샌드백을 놓고 그리고 T7에서 10번 사이 정도를 눌러서 가슴 압박을 해보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카디악 어레스트가 있을 때. 그때 해봤더니 시스톨 블러드 프레셔하고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가 프론에서 좀 더 높더라라는 보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이 CPR을 해도 블러드 프레셔 제너레이션 하는 데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가까운 우리 대륙에서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ICU에서 사망을 한 다음에 사망 선언을 하고 그 ICU에 있으니까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사망 선언을 한 사람한테 체스트 컴프레션 해봅니다. 그리고 뒤집어요. 그리고 다시 해봐요. 그래서 수파인하고
풀어나고 이렇게 블러드 프레셔를 재본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못한 것도 있고요. 뒤집어서 한 것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향성을 봤을 때 블러드 프레셔가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론으로 해도 블러드 프레셔 제너레이션이 된다라고 했고 이 같은 연구 그룹에서 볼런티어들 15명의 간호사, 15명 의사를 5명의 의사 간호사들을 모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입을 막고 코도 막고 그리고 이제 튜브를 연결해서 컴프레션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다일이 나오는지 나온다고 한 겁니다. IRB가 없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로 프론으로 해서 블러드 프레셔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벤틸레이션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디필레이션 할 수 있는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뒤집어서 해도 디필레이션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의 시뮬레이션 스터디에서는 환자를 이렇게 스파인 수술할 때 또 디필레이션 하려고 뒤집어서 다시 수판으로 해서 뭐 CPR하고 디필레이션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시뮬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비던스 레벨은 낮지만 어쨌든 프론으로 급한 경우에 CPR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에비던스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냥 보편 타당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고 즉시 누운 자세로 변경이 어렵거나 또는 그게 위험할 때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편 타당한 권고 수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이나 ETCO2 감시가 있어야 관리업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라고 역시 보편 타당한 권고를 했고 만약에 프론으로 했는데 잘 안 되면 당연히 수파인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수파인으로 해라라고 권고했고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엎드린 자세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CPR입니다. 사실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이 랜드마크 스터디는 아직은 없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CU 리서시테이션 스터디가 PICU, 아기들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18개의 PICU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리서시테이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모든 PICU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CPR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매달 케이스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표를 줬습니다.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다이아스톨리를 여기 잠깐 네오네이트는 30, N은 25, 그 1살 이상은 25, 그리고 ETCO2도 25 이상 이렇게 하도록 타겟을 줬죠. 그렇게 하도록 하이 퀄리티 CPR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번들로 인터메저 한 그룹하고 그냥 유주얼 케어 한 그룹하고 RCT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 연구의 백그라운드는 동물 실험에서 피지올로지 타겟 가이드로 CPR 했을 때 아웃컴이 다 좋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했었기 때문에 약을 주건 어떻게 하든 간에 하이 퀄리티 CPR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달리티 써서 타겟을 맞추면 살 거다라고 그런 스터디를 베이스로 애들한테 연구를 했는데 불행히도 두 군에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2차로 연구를 했던 헤모다이나믹 데이터에 대한 연구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오네이트 인펀트 그러니까 1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다이아스톨리를 30 그리고 1살 이상한테는 1살 이하에서 25 그보다 큰 애들은 30으로 이렇게 타겟을 다이아스톨리를 줬을 때 그리고 시스톨리를 60 인펀트한테는 60 또 칠드런한테 80 이상 유지하도록 이렇게 타겟을 줬을 때 과연 이것이 서바이벌 투 하스피털 디스차지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컨더리 애널리시스를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스톨리를 타겟으로 주면 환자의 아웃컴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RCT에 의한 세컨더리 애널리시스이기 때문에 그냥 옵서베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DBP를 25, 인펀트한테는 25, 칠드한테는 30 이상으로 타겟을 하면 이렇게 경향성이 오른쪽으로 쭉 해머다이나믹 디렉티드, 피지올로 디렉티드 CPR 하면 좋은 쪽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성인 대상으로 한 레트로스펙티브 업저베이션 스터디고요. 헬기 타고 그 다음에 그 CPR 디바이스 디퓨레이터에 CPR 피드백 디바이스가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CPR 피드백 디바이스로 컴프레션 레이트하고 뎁스를 모니터링하고 그거하고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을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얼마나 잘 나오는가를 본 건데 사실 쭉 경향성을 보이면 좋겠지만 컴프레션 뎁스하고 레이스의 여러 가지 조합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연구, 이것도 햄스의 연구인데요. 햄스에서 그냥 블러드 프레셔만 모니터링을 했을 때 다이아스톨리를 맥시멈 DBP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ROS가 되는 분들은 훨씬 더 DBP가 높더라. 그리고 에버리지 DBP도 높고 처음보다 DBP가 올라가는 율도 높다.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로 해도 ROS가 되는 분이 훨씬 더 높더라 라는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좋은 군에서 ROS가 더 높았다라고 보여줬고 그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블러드 프레셔를 타겟을 명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퍼퓨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도 어느 정도의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CPP에 대한 거는 이전에 1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으로 좀 더 초과해서 올리는 것으로 레코멘드 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DBP를 25 이상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 애기랑 성인이랑 다른데 가장 미니멈에다가 레코멘드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5로 했고요. ETCO2도 20. 사실 아까 안교진 교수님이 제가 설명해 줄 거라고 했는데 20에 대한 에비던스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레코멘드가 됐냐면 그 ICU 리서치에이션 그 연구에서 타겟을 25 정도, 20에서 25 사이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르쳤을 때 애들한테 큰 아웃컴 변화 없지만 어쨌든 혈류가 좋아졌으니까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치 파라메딕 2 스터디에서 에피가 좋으니까 그 프로토콜 똑같이 따라하는 거와 같은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 ETCO2에 대한 레벨은 동물 실험이 더 많고요. 휴먼 스터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TFT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했는데 만약에 모니터링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겟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을 좀 더 좋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주자라고 정했습니다. 체스트 컴프레션 할 때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거는 보라매 병원, 우리나라 보라매 병원에서 RCT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해내셨고 좋은 저널에 체스트 저널에 실렸거든요. 어떤 거냐면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인투베이션을 하고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는 군하고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하는 군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세팅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타이달은 남자는 한 500, 여자는 450 정도로 하고 레이스는 그냥 분당 10회, 알파이트 1.0, 핍은 한 0에서 5 정도로 맞추고 대신에 피프레쉬 알람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프레쉬 알람과 볼륨에 대해서는 굉장히 레인지 넓게 이렇게 세팅해서 그냥 볼륨을 기계가 밀어넣을 수 있게 세팅해서 두 군의 ROS가 차이가 있는지 본 겁니다. 이거는 파일럿 스터디이기 때문에 좀 S가 좀 적고요. 아웃컴은 두 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컴플리케이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RCT인데 미케니컬 벤틸레이션과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필드 가서 했을 때 그때 시작하고 나서
PaO2가 4에서 10분 사이 얼마 정도를 바뀌는지 O2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30예, 그리고 미케니컬 CPR도 30년인데 두 군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하나,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하나, 그렇게 차이가 없구나. 뭐 쓸 수 있겠구나라고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연구는 그냥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인데 필드에 나갔을 때 처음에 베인에서 블러드를 뽑고 환자가 ROC가 되면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 하면서 아테리를 뽑고, 그래서 투 스텝으로 블러드를 뽑았을 때 벤틸레이터를 걸면 폐하가 베인 샘플에서도 폐하가 더 좀 좋게 나오고 CO2 리텐션도 좀 적고, 나중에 ROC 된 다음에 아테리얼 샘플로 해도 PCO2가 좀 더 낮더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적은 N수의 옵서베이션 스터디 때문에 그냥 이런 경향이 보인다라고 정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는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만약에 그냥 벤틸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스트 라이즈가 되는 정도로 벤틸레이션 된다 그러면 미케니컬 벤틸레이터를 쓰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요즘에 많이 의료 인력이 없고 ICU 환자가 있는데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어레스트가 났을 때 그 벤틸레이터 자체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인력에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레코멘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 TFN에서는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을 싣게 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벤틸레이터에 카디오 펄머너리 벤틸레이션이라는 모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옵션들을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이런 모드가 되는 벤틸레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벤틸레이터 쓴 그룹하고 그냥 매뉴얼로 벤틸레이션 한 그룹하고 두 개를 비교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인데, 두 군에서 오히려 RSC가 미케니컬 벤틸레이터 한 군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향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나왔고요. 최근에 나오는 벤틸레이터들이 이러한 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향으로 미케니컬 벤틸레이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